안녕하세요. 2강 시각 영역 모델링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이제 시스템, 제어 시스템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시스템의 정의에서 시스템이란 어떤 블록이 있을 때 이 시스템 블록이 내부의 여러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서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외부에서 가해지는 인풋이 있고, 시스템의 어떤 반응을 이제 아웃풋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시스템 정의에서 블록 형태로 표현하고, 이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오픈 루프 시스템 아니면 클로즈 루프 제어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이 시스템의 내부 구성 요소, 이 내부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그러니까 동작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모델링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이란 공학적 정의로 어떤 물리적 시스템의 특성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수식화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얻어진 모델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그 어떤 물리적 시스템의 그 반응이나 거동을 해석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물리적 시스템 반응을 얻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제어기 설계에 활용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적 모델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얻어진 수학식을 말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은 시스템의 변화를 나타내는 수학적 모델을 미분 방정식 형태로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미분 방정식 형태에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하모닉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서 이제 1강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시스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제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에서 댐퍼를 제외한 시스템을 예를 들자면은 매스하고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고 벽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 한쪽 끝이. 이렇게 했을 때 매스가 M이고 스프링 상수가 K라고 하면은 이 시스템의 모델, 수학적 모델은 일단 먼저 답을 알려드리자면은 다음과 같이 얻어지게 됩니다. M X 더블 닷 플러스 K X는 U. 여기서 U는 이 매스에 작용하는 어떤 힘을 의미하고, X라는 변수는 이 매스의 위치를 의미하는 변수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X는 일반적으로 시간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고요. 독립 변수가 T로 주어집니다. 시간. 그러면은 이 하모닉 시스템에 대해서 주어진 이 1번식과 같이 주어진 형태의 미분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공학수학 시간을 통해서 많이 배웠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 예를 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다고 가정하면은 솔루션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x0 코사인 오메가 t. 여기서 x0는 이 매스의 초기 변이를 의미하고,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로 정의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면은 이 미분 방정식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은 초기 값이 x0로 주어졌을 때, 초기 값이란 거는 시간 t = 0일 때 초기 값이 x0로 주어졌을 때 솔루션이 다음까지 주어졌다. 그러므로 이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모델링 했는데, 이 하모닉 시스템은 언제나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초기 조건을 가지면 항상 유니크한 솔루션이 얻어질 수가 있다 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이 말은 결정적으로 어느 순간이든 우리가 이 시스템의 운동을 어느 시간, 독립전수 t에 대한 시간에 대한 예측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독립변수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모델링의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 영역 모델링. 시간 영역 모델링이라는 것은 독립 변수가 바로 시간 t라는 것으로 이제 모델링, t에 관한 식으로 모델링이 되는 거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위에서 봤던 미분 방정식 형태로 주어지는 모델링 형태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 강의 전반에 걸쳐서 계속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주파수 영역 모델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독립 변수는 시간이 아니고 주파수 변수인 S, 라플라스 그 변환식에 쓰이는 그 변수죠. 이 S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얻어진 모델링 결과를 우리는 전달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주파수 영역 모델링에서 배우게 됩니다. 어쨌든 이 모델링은 결국 수학적인 식으로 시스템의 그 특성을, 그 어떤 시스템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식으로 표현된 그 식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스템의 반응을 수식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 모델링을 먼저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 시스템의 운동 형태를 그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장점이 많은 반면에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한계점이란 건 뭐냐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시스템을 이제 모델링을 수행을 해서 어떤 수학적인 모델링을 얻는다. 물론 이 위에 같은 이 하모닉 시스템은 굉장히 단순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모델링된 식은 뭐 잘 맞습니다. 실제 실험 결과도 잘 맞지만, 실제 시스템은 이거와 다르게 여러 가지 복잡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 복잡한 구성 요소의 모든 그 특성을 반영하는 어떤 단순한 이런 미분방정식 형태가 얻어지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모델링이 식이 복잡해지고, 그 복잡한 식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시스템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위에 있던 이 하모니 시스템 같은, 아니면은 그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 같은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선형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서 관계식들이 선형적으로 변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매스 스프링 위에 있던 이 매스 하모니 시스템에서 이 스프링이 스프링이라는 것은 결국에 스프링에 작용하는 인장력 또는 압축력이 뭐와 비례한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스프링의 길이 변화에 비례한다라는 식으로 그 후쿠의 법칙이라고 있죠. 후쿠의 법칙이라고 있는 그 법칙대로 예측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선형적으로, 그러니까 변이에 비례해서 변한다라고 해서 선형적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시스템은 이렇게 선형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비선형성이 있습니다. 뭐 실제 스프링이라는 게 길이가 뭐 마구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한계 길이를 넘으면 스프링이 파괴가 되는 일이 발생하면은, 그것은 이 선형적인 모델링에서 다룰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있어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델링의 실제 예로서 아주 간단한 시스템에 대해서 모델링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기초, 어느 교과서에 가도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 시스템이 뭐냐면은,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을 이제 가지고, 이걸 수학적으로 이 시스템이 나타나는 그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배 방정식, 그러니까 어떤 법칙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 그 시스템은 바로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그 지배를 받는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뉴턴의 세컨드 로 오브 모션, 그러니까 제2 법칙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어떤 매스, 0이 아닌 매스에 작용하는 힘의 합, 폴스의 합은 뭐와 같다라고 했냐면은 그 매스의 크기하고 그 매스의 움직이는 가속도와 같다. F는 ma라고 얘기하는 식이 있죠. 이 식이 이 시스템의 이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의 운동을 표시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매스에 작용하는 힘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은, 자, 매스의 지금 이 시스템은 가정이 뭐냐면은 요 벽은 고정돼 있고 이 매스가 수평 방향으로 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가정합니다. 아래 위로 움직이진 않고 좌우로 움직인다 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이 매스가 고정된 벽에 스프링과 댐퍼의 댐핑 계수는 C라고 얘기하면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스에 작용하는 힘은 외부에서 인가되는 어떤 힘, FT, 시간에 따라 변하는 힘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매스는 스프링에 의해서 길이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스프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므로 결국에 스프링에 의한 스프링 폴스, 그리고 이 댐퍼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댐퍼는 속도에 비례해서 이 힘을 작용하는 장치죠. 그래서 이 댐퍼에 의해서도 힘이 작용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X라고 표현한 이 변수를 우리가 변이, XT를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XT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 그러니까 위에 심볼 위에 닷을 표현하는 것은 요거는 시간에 대한 미분을 의미합니다. 즉 dt 분의 dx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바로 벨로시티가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하면은 x 더블 닷 이렇게 표현되고, 얘는 가속도가 됩니다. acceleration. 그러면은 자,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초기에 이제 XT가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어떤 기준점, 이제 레퍼런스가 되는 위치가 되고요. 이 위치에서부터 변이가 XT만큼 변했다라고 얘기하면은, 즉 편의상 XT가 오른쪽 방향으로 이제 변이가 생겼다. 매스가 사실 옆으로 살짝 이동을 한 거죠. 요만큼 이동을 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스프링은 어떻게 되냐면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동시에 이제 매스가 변이하면서 속도가 증가가 되면은 댐퍼가 이제 갑자기 길어지는 형태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스프링 폴스는 어떻게 얘기냐면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스프링 폴스를 우리가 FS라고 얘기하면은, FS는 스프링 상수 K 곱하기 스프링의 변화량, 변이죠. 그러니까 X가 플러스면은 늘어나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고, X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스프링이 압축된 형태가 돼가지고 반대로 스프링은 이제 바깥쪽으로 인장되려는 그 힘을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댐핑 폴스, 댐퍼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은, 요거는 우리가 모델링 하기에 FD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댐핑 코에피션트 C 곱하기 속도에 비례한 X 닷, 이렇게 모델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힘하고 그리고 익스터널 폴스가 바로 FT라고 하면은, 그 매스에 작용하는 힘들을 전체 다 이제 아이덴티파이 하면은 스프링 폴스, 댐핑 폴스, 익스터널 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힘의 합은 뭐냐? 힘의 합은 스프링 폴스 더하기 댐핑 폴스 더하기 익스터널 폴스, 이렇게 되고요. 요것이 앞서 말한 이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뭐와 같다? 매스 곱하기 가속도다. 근데 가속도는 뭐냐? 가속도는
이 x에 대한 변수로 표현을 하면은 x의 더블 닷 t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다 모아가지고 힘에 대한 것을 벡터 형태로 벡터로 그려가지고 식을 표현하면은 매스가 있고요. 매스가 있고 매스에서 힘은 이 매스는 질점 매스라고 가정하고 요거를 이제 질점 매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매스에 첫 번째 작용하는 힘은 외력이 있겠죠. 외력이 오른쪽 방향으로 FT만큼 작용한다고 이 그림에서와 같은 형태로 요 기준점을 기준으로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다. 얘기를 하면은 F가 작용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의 폴스는 가정으로 XT가 0보다 크다. 즉 이 그림상에서 기준 위치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변이가 증가를 했다. 그러면 스프링 관점에서는 스프링이 늘어난 거죠. 그럼 스프링이 늘어났으면은 스프링은 다시 원래 줄어들려는 힘을 작용하니까 스프링에 의한 힘은 이 질점 매스의 반대 방향으로 FS만큼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늘어나고 있고 동시에 변이가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 즉 양수다. x 다시 양수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댐퍼에 의해서는 폴스는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으로 이 점에서 댐핑 폴스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그림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얘기하고 결국 그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힘을 다 표현한 거고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앞서 했던 것처럼 힘의 합, 즉 T 이건 이쪽에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얘기하면은 FS는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리고 FS는 KXT 스프링 폴스는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KXT고 댐핑 폴스는 마이너스 CX 닷 T에 이렇게 되고요. 이것이 뭐와 같다?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F는 매스 곱하기 가속도와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정리하면은 mx 더블 닷 플러스 cx 닷 플러스 kxt는 ft의 형태의 세컨 오더 시스템이 얻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식이 우리가 이제 원하는 시간 영역에서의 어떤 그 모델링 식입니다. 미분 방정식, 세컨 오더 미분 방정식이 얻어지게 되고요. 이제 이걸로 이제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어를 이제 미분 방정식 풀 때는 이렇게 세컨 오더 식으로 뭐 쓰는 것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이것을 제어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항상 일정 어떤 단순화된 형태로 이 모델링 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상태 변수라고 얘기해서 상태 변수를 이제 라지 X 요거를 이제 스테이트 버라이어블이라고 얘기해 상태 변수를 잡고 우리가 원하는 식은 뭐냐면은 다음과 같은 x 닷은 a x 플러스 b u라는 형태의 first orde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상태 변수가 뭐냐? 상태 변수는 일단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태 변수라는 것은 우리가 시스템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변수다. 를 상태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한 순간에 이 시스템의 상태를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은 기준 위치에서 오른쪽 뭐 1m에 1m/s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수식적으로 얘기하면은 상태는 뭐가 될 수 있냐면은 변이, 그 매스의 변이, 그리고 매스의 속도, 벨로시티를 얘기합니다. 즉, 이 두 가지 변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어느 시점에, 시간이 언제 시점이든 간에 그 상태에서, 시스템 상태에서의 정확한 뭐 작용하는 힘이라든가 스프링에 의한 작용하는 힘, 아니면 댐퍼에 의한 작용하는 힘, 이런 것들 다 예측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상태 변수를 우리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두 가지, 변이와 속도로 정의합니다. 자, 이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에서 운동 방정식은 앞서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mx 더블 닷 플러스 cx 닷 플러스 kx는 외부에 작용하는 힘 ft, 요것이 운동 방정식입니다. 이 운동 방정식은 이제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이 운동 방정식은 시스템 상태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변수로 만들어진 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상태 변수 방정식이라고, 얘가 first order ODE를 가지고 나타내는 식인데, 이 식으로 유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상태 변수는 아까 이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에서 상태 변수는 이 매스의 변이와 매스의 속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스칼라 변수인 이 x를 가지고 새로운 변수를 하나 정의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large x라고 해서, large x는 벡터가 되고요, 컬럼 벡터. 첫 번째 엔트리는 변이, 두 번째 엔트리는 매스의 속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식을 가지고 상태 변수 방정식, 앞서 얘기했지만 상태 변수 방정식이라는 거는 x-은 ax 플러스 bu와 같은 형태를 의미하는데, 이 형태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식을 이제 미분을 한번 해봅니다. x 닷 미분을 하게 되면은 벡터의 미분은 각각 엔트리 미분을 하면 되니까 x 닷이고, x 닷은 한 번 더 미분해서 x 더블 닷,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x 닷은 그냥 x 닷이죠. 그리고 x 더블 닷은 이 위에 있는 1번식의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x 더블 닷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ft 마이너스 그 나머지 cx 닷 마이너스 kx 전체를 매스로 나눠준다. 이게 x 더블 닷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적어주면은 밑에 m분의 1에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cx 닷, 요렇게 요 벡터하고 두 번째 하나의 추가로 첫 번째 행은 0, 두 번째 행은 m분의 f, 이런 편의상 이렇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 식을 이제 가만히 보면은 두 개의 행을 가진 이제 식인데, 벡터인데, 각각의 그 두 번째 행을 보면은, 두 번째 행은 아까 우리가 정의한 이 상태 변수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얘는 매트릭스가 되고, 여기에다가 아까 정의한 상태 x, x 닷 이렇게 표시하고 나면은 첫 번째 행은 x 닷이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 인수가, 여기 매트릭스의 인수가 0, 1이고요. 두 번째 줄을 보면은, 두 번째 행을 보면은 마이너스 n분의 kx니까 여기에 2,1 행렬에는 마이너스 n분의 k, 2,2에는 마이너스 n분의 c라는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행에서 F라는 것이 이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니까, 우리가 이 외부에 작용하는 힘을 F로 빼고
앞에를 벡터로 만들어주면 0하고 n분의 1. 그래서 요거를 식을 이제 정리하면은 이거를 이 매트릭스를 A, X, B, F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는 당연히 요만큼의 매트릭스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B는 요만큼의 매트릭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상태 변수 방정식을 유도했고요. 이게 끝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이제 전체 시스템을 얘기했을 때 1강에서 얘기했을 때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스템이 있을 때 입력이 들어오고 아웃풋이 나간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 아웃풋이 뭐냐? 아웃풋은 사실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변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속도. 우리가 그러니까 시스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어떤 그 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y를 편의상 우리가 변이를 시스템의 레스폰스로 삼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y는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식도 마찬가지로 상태 변수 방정식을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위에 정의한 상태 변수 벡터 스크립트 x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스크립트 x는 x하고 x 닷 이렇게 되니까 요 식에서부터 요게 들어갈 식은 여기가 엔트리가 1,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cx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상태 변수 방정식은 바로 상태 변수 방정식은 요식과 요식하고 y는 cx 요 형태로 주어진 식을 우리가 상태 변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앞장의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이제 상태 변수 방정식을 유도해 봤는데요. 상태 변수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고 얘기했습니다. x.은 a, x 플러스 b, u 그리고 y는 cx 이렇게 주어진 미분 1차 first order ODE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제 상태 변수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타임 도메인 모델링의 결과물입니다. 그럼 이 상태 변수 방정식에서 각각의 변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x라는 것은 상태 변수를 의미합니다. state variable이라고 얘기하고 u는 시스템의 input 그리고 y는 시스템의 output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주어진 상태 변수 방정식을 얻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상태 변수라는 것이 뭐냐 과연 앞서도 간단히 잠깐 얘기했지만 상태 변수라는 것은 시스템의 어느 시간에서든지 그때의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변수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스 스프링 댐퍼 이런 시스템에서는 이 시스템의 상태라는 것은 어느 순간이든 간에 매스의 위치만 결정되고 위치하고 매스의 속도만 결정이 되면은 우리가 그 상태에서의 매스에 작용하는 힘이라든가 매스의 운동하는 그 반응 레스폰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 이게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태 변수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는 모든 물리적인 변수들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하고 굳이 이렇게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처럼 이제 뭐 위치나 변이, 속도, 뭐 가속도 이것이 아니고 다른 물리적인 변수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전자 시스템에서는 뭐 전류, 뭐 전압 또는
그 전하양 뭐 이런 것들도 상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압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각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압력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플로우 레이트 뭐 이런 것들도 다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태 변수가 이제 다르게 선택이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 개념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그 시스템을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태 변수의 개수는 몇 개인가? 라는 이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앞서 얘기한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에서 우리가 상태를 매스의 위치라고 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운 변수 z를 x 변이 더하기 뭐 2 곱하기 속도 이렇게 정의한 변수가 있으면은 이 z라는 것이 과연 상태 변수가 될 수가 있느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은 정답은 일단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까 얘기한 상태 변수의 개수는 2개였는데 그 변이와 속도 2개였는데 이 상태 변수 하나로 이 시스템의 어떤 순간에서의 값을 완전히 표현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상태 변수가 2개였기 때문에 상태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새로운 상태 변수, 또 다른 상태 변수를 Z2라고 하면은 얘는 변이의 2배 더하기 속도의 4배 이렇게 표현하면은 Z1과 Z2로 표현된 상태 변수가 그럼 이 시스템의 상태를 표현해 줄 수가 있느냐? 일단 여기 질문인데 일단 여기서는 불가능합니다. 왜? Z1과 Z2의 관계를 보니까 Z2는 2의 Z1이다. 이런 관계가 있죠. 2배의 Z1. 그러므로 Z1을 알면 Z2도 자연스럽게 2배만 해주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Z1과 Z2는 우리가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배운 대로 하면은 서로 상호 종속. 그러니까 독립이 아니죠. 독립 변수가 아니고 서로 종속된 변수이기 때문에 Z1은 Z2의 종속이 돼버리죠. 아니 반대로도 얘기도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상태 변수 이렇게는 표현이 안 되고 얘는 안 되고요. 만약에 Z2를 서로 독립이 아닌 이렇게 어떤 단순한 형태로 그 비례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은 경우로 예를 들자면은 xt 더하기 뭐 3배의 속도 이렇게 표현하면은 어떤 방법으로도 Z2와 Z1을 비례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이 경우에는 Z1과 Z2는 linearly independent, 독립이다. 이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상태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 예를 들자면은 시스템의 상태는 2개가 있는데 2개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게 2개라고 하지만 그러면은 3개는 안 되나요? 4개는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테이트 개수는 많으면 좋은 게 아니고 최소한의 필요한 개수만큼 즉 시스템의 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만큼 개수만 가지고 모델링을 수행해야지 그 모델링된 결과식이 단순해지고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몇 개의 스테이트가 최소한의 스테이트냐 어떤 시스템이 주어졌을 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은 이 답은 아래와 같은 그 문제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즉 minimum number of state variable은 independent energy storage element in the system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에서 에너지를 스토어할 수 있다 라는 엘리먼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엘리먼트는 매스가 있고 스프링이 있고 그리고 댐퍼가 있습니다. 3개의 엘리먼트가 있는데 이 중에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엘리먼트는 매스와 스프링입니다. 왜 그러냐? 자, 매스라는 질량이 있는 물체는
속도가 증가할수록 에너지가 커지죠. 우리는 그것을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프링도 가만히 놓여 있을 때 정상 상태에서는 아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일을 해서, 즉 에너지를 주입해서 스프링의 길이를 늘렸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갔었겠습니까? 바로 스프링에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의 에너지 스토리지 엘리먼트는 두 개입니다. 그러므로 스테이트는, 최소한의 스테이트는 두 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에서 얘기한 이렇게 표현한 시스템, 스테이트를 가지고 표현한 시스템을 우리가 선형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선형 시스템의 형태는 x equal ax 플러스 bu 그리고 y는 cx, 이렇게 하나의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물론 first orde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고, 또 하나는 이제 state x와 output y와의 관계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스템에서 u는 인풋이고 y는 아웃풋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인풋이 들어오고 아웃풋이 나가는 이런 시스템에서 이 스테이트 이퀘이션, 선형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이퀘이션은 인풋이 B라는 매트릭스를 선형적으로 곱해서 그것이 X 닷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스테이트, 이 X 닷이라는 것은 X에 대한 데리버티브 이퀘이션이죠. 즉 X 닷이 0이 아니라면 X가 값이 변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스테이트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두 번째 이퀘이션은 우리가 아웃풋 이퀘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스테이트 X와 아웃풋 간의 관계가 선형적으로 돼 있다. 즉 선형적이라는 것은 어떤 수가 곱셈의 형태로 1차 식의 곱셈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는 선형 시스템을 우리가 이 상태 변수 방정식의 모델링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장에서 선형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반적인 형태를 알아봤는데요. 타임 도메인 모델링이라는 결과가, 우리가 어떤 시스템 줬을 때 그 시스템의 타임 도메인 모델링을 했을 때 형태가 우리가 앞서 얘기했을 때 x equal ax 플러스 bu 그리고 y는 cx, 이렇게 주어지는 두 개의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선형 시스템이냐라고 했을 때 앞서도 얘기했지만 인풋이 B라는 매트릭스를 가지고 곱해서 그 X 다시 되고, 그리고 Y는 스테이트의 일정한 선형 비례식으로 된다라는 건데, 이 선형 시스템의 특징을 간단하게 몇 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 매트릭스 A, B, C 세 가지 매트릭스가 있는데, 매트릭스의 차원이 어떻게 되냐면은 매트릭스 A는 먼저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자, 스테이트의 이게 X라는 것이 스테이트라고 얘기했고, U는 인풋, 그리고 Y는 아웃풋,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테이트나 인풋, 아웃풋이 단순히 하나의 어떤 스칼라 변수가 아니고, 앞서 우리가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 할 때처럼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퍼스트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스테이트 변수를 스칼라가 아니고 벡터 형태로 잡았죠. 그래서 이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스테이트 벡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컬럼 벡터, 즉 이렇게 컬럼 벡터라고 해서 로우가 행이
n개, 그리고 열이 1개인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긴 벡터를 이제 스테이트 벡터라고 하고, 인풋은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에 모델링 했을 때 인풋은 그냥 스칼라 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칼라 변수니까 그냥 실수, 아웃풋도 이제 스칼라. 우리가 이제 학부 수준에서는 이제 인풋하고 아웃풋이 하나씩 존재하는 시스템 모델링을 배우는데, 사실 이게 대학원에 가면은 이 인풋과 아웃풋이 여러 개의 벡터로 구성된 것도 약간 어드밴스드 코스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어려우니까 그거는 스킵하고, 이 지금 스테이트의 벡터의 크기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벡터다, 아래로 길쭉한 형태의 어떤 벡터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은, 매트릭스 A의 사이즈는 뭐가 돼야 될까요? 자, X는 n by 1의 매트릭스 벡터이기 때문에 X 닷도 n by 1 벡터죠. 그러면 A 곱하기 X가 벡터가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매트릭스가 되는 것이고, 사이즈는 n by n, 그러니까 스퀘어 매트릭스, 정방익렬이 되는 거죠. 그리고 B라는 매트릭스는 벡터 또는 매트릭스라고도 얘기하는데, B는 인풋이 스칼라기 때문에 B는 사이즈가 뭐와 같아 되냐면은 요쪽 길이 방향으로 요 길이만큼 해야 되니까 역시 n by 1. 그리고 아웃풋 매트릭스 C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웃풋 Y가 스칼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스칼라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가 스칼라가 되기 위해서는 옆으로 긴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1 by n 요런 형태, 즉 A가 요렇게 정방 행렬이면은 B는 아래로 긴 벡터고 C는 이렇게 옆으로 긴 벡터가 되는 형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를 시스템 매트릭스라고 얘기하고, B를 인풋 매트릭스, 그리고 C를 아웃풋 매트릭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형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스테이트가 정의가 되고, 그리고 정의된 스테이트에서 이 매트릭스 3개, 뭐 이왕이면 짝을 맞추려면은 여기에 이렇게 D, U라는 형태로 주어지게 되면은, 여기에 D라는 형태의 스칼라 숫자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큰 이게 네모난 박스가 되는데, 여기서 A, B, C, D 4개를 리니어 시스템을 정의하는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A, B, C, D, 그리고 스테이트 정의 해주고 이제 시스템을 말하죠. 일반적인 시스템에서는 이 D 매트릭스가 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 밑에 줄, 요 두 번째 줄에서 요 두 번째 식의 두 번째 텀을 보통 무시하고 쓰기도 합니다. 재미난 것은 이 선형 시스템의 특징이라는 게 어디에 다 숨어 있냐면은 이 시스템 매트릭스 A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 매트릭스를 시스템 매트릭스라고 불리는데, 이 특징이 뭐냐, 어떤 시스템의 특성을 얘기할 때 이 매트릭스 A만 보면 우리가 그 특징을 알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특징이 스테이트의 어떤 움직임, 거동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은 뭐에 어떻게 그걸 숨어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A라는 매트릭스가 정방향이라는 걸 이제 염두에 두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뭘 계산할 수가 있냐면은 A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 고유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고유치. 여러분 고유치 다 배웠죠? 고유치라고 하면은 그 고유치의 값에 따라서 이 고유치가 뭐 실수냐 허수냐 에 따라서 시스템의 반응이 달라지고요. 실수에서도 그 실수 고유치 값이 양수냐 음수냐 0이냐 이거에 따라서 시스템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좀 더 자세한 이 시스템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자세하게 시스템 분석에서 다룰 건데, 이 선형 시스템이라는 이 타임 도메인 모델링은 우리가 사실 여기서 이렇게 하고 더 이상 다루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 도메인 시스템 모델링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기계적인 시스템을 알아봤다고 하면 이제 전자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모델링을 하는지 이미 여러분 이제 회로 이론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식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런 기법도 여기 적용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이 직렬 RLC 회로 저항과 인덕터 그리고 커패시터로 이루어진 그 회로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겠다라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수동 소자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값들에 대해서 관계를 우리가 전압과 전류 관계를 얘기하죠. 그러면은 저항 같은 경우에 저항은 어떻게 모델링이 되느냐? 기호로는 이렇게 앞서 기계적인 시스템에서 약간 스프링처럼 생겼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값을 R이라고 표현하고 이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VR이라고 하고 여기에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면은 이 전류 I와 전압과의 관계는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VR은 전압은 저항 곱하기 전류다 라는 관계가 있죠. 그리고 인덕터의 경우에 인덕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호가 코일인데요. 코일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V R 인덕터 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 그러니까 물론 전류가 이제 DC도 있고 AC도 있는데 우린 전류는 이제 변하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AC를 가정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 양단의 전압은 뭐와 같다? 인덕턴스 곱하기 전류의 변화량과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커패시터는 어떻게 되죠? 커패시터는 똑같죠. 커패시터는 이렇게 끊겨있는 그리고 양단의 전압을 VC 그리고 흐르는 전류 I라고 하면은 커패시턴스 양단의 전압은 VC는 뭐와 같다? C 곱하기 커패시턴스 곱하기 양단의 전압의 변화율과 같다. 여기 일반적으로 죄송합니다. 요 이제 VC가 아니고 여기가 전류죠. 전류는 전압의 변화율과 같다. 다시 말하면은 그 전류는 전하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기 때문에 전하량을 Q라고 하면 Q는 커패시턴스 곱하기 전압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전자회로 이 회로 RLC 회로 모델링은 우리가 잘 아는 키르호프 볼티지 룰을 사용해서 모델링이 가능하죠.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전압원이 있습니다. 전압원이 있고 그리고 요 회로에 전체로 전류가 이렇게 I가 흐른다. I 나 소문자로 썼습니다. 그리고 인덕턴스하고 저항하고 커패시턴스가 있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전압원이라는 것은 뭔가 소스 전압이 변하게 할 수 있는 장치니까 얘를 우리가 보통 인풋으로 가정을 하고요. 이걸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면은 인풋이 전압원이다. 그럼 아웃풋이 뭐냐? 여러 가지를 아웃풋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압원을 인가를 했을 때, 전압을 변했을 때, 흐르는 전류의 양이 궁금하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아웃풋은 anything.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있냐면은 전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압원을 변했을 때 전압원에 대한 신호를 변하게 입력을 줬을 때 또
또 다른 궁금한 거, 예를 들면은 커패시턴스 양단의 전압이 궁금하다. 뭐 요렇게 요런 것들로 이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인풋하고 시스템의 아웃풋이 결정되면은 이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RLC 회로죠. 그래서 KVL을 쓴다고 하면은 전압원 VG는 뭐와 같다? 여기 한쪽 이쪽을 그라운드로 잡아서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압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다 수동수자니까 전압을 생성하진 않죠. 그래서 전압이 강화가 생깁니다. 전압 강화. 그래서 인덕턴스 그리고 레지스턴스 커패시턴을 통과하면서 다시 이제 돌아오니까 다시 여기 그라운드에 만나겠죠. 그래서 KVL은 이렇게 수식화가 되고요. DT분의 DI 플러스 우리가 이제 전압이니까 요 식을 쓰죠. 두 번째 식. 그래서 VC는 C분의 Q. 그러니까 요 놈이 VC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이 식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 식 자체가 이제 이 시스템의 거버닝 이퀘이션 표현하는 식이죠. 식인데 요것이 보면은 전류도 있고 전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죠. 그래서 사실 이 RLC 시스템은 이전에 했던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하고 완전히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세컨 오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전하량의 변화율이다 라는 과정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뭐가 됐냐? 식 자체가 다음과 같이 2차식으로 2차 미분 방정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즉 L 곱하기 dt 제곱분의 d 제곱 q. 그렇죠? 여기서 i를 한 번 더 미분한 거니까 i를 미분하면 q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식이 되고, 그다음에 ri에서 i 대신에 요 식을 집어넣으면은 r 곱하기 dt분의 di 더하기 c분의 1의 q,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식이 정리된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RLC회로의 모델링 식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앞서 했던 것처럼 이것을 스테이트 스페이스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앞서 했던 이 직렬 RLC 회로에 대해서 이제 스테이트를 이제 얘기하는데, 자, 그럼 스테이트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앞서 얘기했던 대로 스테이트는 바로 그 시스템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스토리지 할 수 있는 소자의 개수와 같다. 즉 상태 변수의 개수는 소자의 개수와 같다. 그러면은 여기서 RLC에서 세 개가 있으면은, 자, 에너지를 스토어 할 수 있는 소자가 바로 이 인덕턴스하고 커패시턴스입니다. 레지스턴스는 에너지를 저장하지 않고 에너지를 디서페이션,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모해서 열로 바꿔서 시스템 바깥으로 내보는 거죠. 즉 열이라는 것은 이 시스템 내부에 머무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R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장치, L하고 C는 그 정기적인 에너지, 이 전압원에서 나오는 정기적인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변환이 돼가지고 거기 소재에 축적이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인덕턴스는 자기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변환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에너지 스토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개고, 그러므로 미니멈 스테이트 개수는 두 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 상태 변수라는 것은 항상 얘기했듯이 서로 독립인 변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항 양단의 전압을 뭐 스테이트로 잡겠다, VR 이렇게 하면은 여기 스테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스테이트 하나 가지고는 이 시스템 상태를 전체를 표현할 수가 없다. 왜? 에너지 스토리지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의 스테이트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앞서 하나에 잡은
그 스테이트와 좀 다른, 그러니까 독립적인 어떤 변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라면은 어떤 것을 스테이트로 잡을 예정인가요? 저는 여기서 일단은 딱 그림에 나와 있듯이 전류가 있으니까 전류가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값이 되죠. 그래서 전류를 하나의 스테이트로 잡고 전류가 있으면 또 다른 스테이트는 전류는 이 회로에서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전류의 다른 값을 스테이트로 잡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전류 말고 뭘 잡을까 했을 때 전압 관련해서 잡아야겠다. 그러면은 여기 심볼에 있듯이 V 요것도 스테이트가 될 수 있죠. 즉 커패시턴스 양단의 전압이 스테이트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스테이트를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 자, 스테이트를 X를 전압하고 커패시턴스의 전압하고 전류로 잡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상태 변수 방정식을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두 개가 정의가 됐고요. VC하고 I는 서로 독립이죠. 물론 이제 이 V하고 I가 VC하고 I가 카패시턴스 양단에 뭐 걸린 전압과 전류에서 서로 관계는 있죠. 그래서 이 관계는 있지만 이게 종속 변수라고 보지 않고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요것으로부터 우리가 상태 변수 방정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요 식을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면은 뭐가 나오냐? X 다시 나오죠? 우리가 원하는 게 선형 시스템이라는 것은 X 1차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을 구하는 거니까 X 닷은 바로 VC의 닷 그리고 I의 미분한 값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VC의 닷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앞서 그 각 소자의 관계식에서 시간에 대한 커패시턴스 양단의 전압의 변화율은 뭐와 같다? 라고 얘기했냐면은 바로 그 커패시턴스 값하고 여기 커패시턴스에 흐르는 전류와 어떤 관계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앞서 참고하면 C분의 1 전류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전류의 미분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앞서 식에서 VS는 RI 플러스 그러니까 KVL 식에서 의하면은 요런 식이 있었죠. 요런 식이 있었고 아니면은 여기를 마지막 줄을 우리가 C분의 Q라고 하지 말고 이 전압을 이제 상태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를 VC 이렇게 합시다. 이게 KVL이죠. 여기가 VG가 돼야 되죠. 네. VG. 이게 KVL. 그래서 나온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 DT분의 DI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식이니까 여기서부터 DT분의 DI는 요 나머지 이항하고 정리를 하면은 뭔가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식을 여기 위에다 쓰게 되면은 VG 마이너스 RI 마이너스 VC 하고 전체를 나누기 L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 식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나온 식에서 상태 변수 방정식을 유도를 하자. 그러면은 상태 변수 방정식은 좌변은 x 닷이었고 이제 우변이 이제 벡터인데 이것을 매트릭스와 벡터의 곱으로 벡터라는 것은 우리가 상태 변수 벡터죠. 그래서 VCI 더하기 여기 어떠한 입력에 대한 값 입력은 우리가 여기 전압원의 전압이니까 VG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기가 이제 2x2 매트릭스가 들어가게 될 테고 여기는 2x1 매트릭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느냐? 자, 요 식에서부터
가만히 보면은 첫 번째 줄에는 C분의 1i.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여기는 0이 되고요. 두 번째 1,2는 C분의 1. 두 번째 줄에서는 밑에 있는 식을 참고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VC가 먼저 나오니까 여기 L분의 1. 그리고 두 번째 i는 여기 L분의 마이너스 L분의 R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 VG에 관련된 식은 이 두 번째 식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제로, 여기는 L분의 1이라는 형태의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A 곱하기 X 더하기 B, U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U는 당연히 이 U는 요 VG를 의미하는 거고 X는 요 스테이트 값 이걸 말하는 거고 요만큼 하고 요만큼이 각각 A 매트릭스, B 매트릭스 된다. 자, 다 했습니다. 그러면 아웃풋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아웃풋은 Y라고 했습니다. Y. 아웃풋 Y는 우리가 어떤 변수로 정의했냐면은 그렇지. 이 커패시턴스의 전압이 궁금하다. 그래서 커패시턴스 전압이 바로 아웃풋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식을 이제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상태 변수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기 어떤 매트릭스가 들어가고요. 납작한 매트릭스가 들어가고 여기 상태 변수가 VCI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당연히 1,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태 변수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1차 First Orde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형태로 유도가 되었습니다. 자, RLC 회로에 대해서 거버닝 이퀘이션을 아까 KVL 통해서 구했는데요. 그 식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은 우리가 VG는 RI 플러스 L T DT분의 DI 플러스 C분의 Q 이렇게 썼을 때 처음에 나온 식이죠. 즉 이 전하 그러니까 전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전항의 변화율이 전류니까 전류 대신에 우리 전하에 대해서 한번 이 관계식을 유도한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말하고 싶냐면은 스테이트라는 거, 상태 변수라는 것은 유니크하냐, 이 시스템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오로지 전류와 커패시턴스의 전압만 있어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소한의 스테이트 개수가 여기 시스템에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소자의 개수만큼만 있으면은, 그리고 서로 독립인 변수가 있으면은 바로 그러니까 스테이트는 must be independent, 서로 linearly independent 해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at least 적어도 number of energy storage device 만큼 개수가 있으면은 그건 다 스테이트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스테이트 정의 이러니까 우리가 다른 형태의 스테이트를 잡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잡아봐도 상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전류하고 전압만이 아니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테이트를 X를 새로 정의하는데 아까 한 것처럼 전압, 커패시턴스의 전압과 전류가 아니고 커패시턴스에 흐르는 전하량, 전하하고 우리가 전류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스테이트 방정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X 닷은 요걸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은 전하의 시간에 대한 미분, 그리고 전류에 대한 시간에 대한 미분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전하에 대한 시간의 미분은 당연히 그냥 전류죠. 그리고 전류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요 식을 참고하면은 VG 빼기 RI 빼기 C분의 Q
전체를 나누기 L분의 1로 했습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식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당연히 여기서 요식 나머지 요식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와 여기 스테이트 Q, I 그리고 여기에 어떤 매트릭스와 인풋은 여전히 VH죠. 이렇게 표시했을 때 여기 각각을 채워라 라고 하면은 자, 첫 번째 행의 식에서는 0, 1 그렇죠? 두 번째 식에서는 Q가 여기 있으니까 세 번째 텀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C분의 LC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은 L분의 R 마이너스 R 이렇게 되고요. 인풋 이퀘이션 매트릭스는 0에 L분의 1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웃풋은 아까 한 것처럼 우리가 뭐 이제 전압 이게 아니고 이제는 이게 스테이트가 지금 전하로 나왔기 때문에 전압이 아니고 이번에 아웃풋을 뭐 다르게 잡자. I 전류로 잡자. 그렇게 되면은 전류로 했을 때 스테이트와 관계식은 여기서 0, 1. 그래가지고 지금 요만큼 매트릭스, 요만큼 세 개의 매트릭스가 나와서 우리가 시스템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했던 참고로 컴패리즌을 하게 되면은 다른 건 다 상관없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시스템 매트릭스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컴패리즌. 현재의 시스템 매트릭스는 0, 1, 마이너스 LC분의 1, 마이너스 L분의 R 그리고 앞서 페이지에 했던 시스템 매트릭스는 기억이 나시나요? 0, C분의 1, 마이너스 L분의 1, 마이너스 L분의 R 이렇게 됩니다. 자, 분명히 매트릭스 형태가 서로 다르죠. 그럼 다르다는 얘기는 이 두 개의 시스템이 서로 다른가?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시스템은 하나 같습니다. 즉, 이 시스템은 거버닝 이퀘이션 여기서 나오는 이 KVL 유도된 이 식 이거는 절대적으로 맞는 식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이 식에 따라서 유도된 식이기 때문에 이 식은 맞는 식이고 우리가 스테이트 스페이스 형태를 바꿨을 때 다른 형태에 나오는 것은 왜 다르게 나왔느냐? 이제 힌트가 바로 이 스테이트에 있습니다. 상태 변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시스템의 표현 방법은 달라집니다. 왜냐면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가 달라지니까. 그렇다고 다른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럼 같은 시스템이라면은 그러면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왜 다른 형태가 나왔느냐라고 질문을 하겠죠. 그럼 같은 게 뭐냐라고 하면은 뭐 반응의 특성이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럼 그거를 우리가 수치적으로 어떻게 말을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이 시스템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 고유치를 가지고 비교를 하자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지금 이 기호로 나와서 계산식을 안 하겠지만 이 두 개 매트릭스, 시스템 매트릭스의 고유치는 같습니다. 즉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시스템 모델링을 할 때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게 스테이트 스페이스 폼 형태의 어떤 리니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를 잡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그 스테이트를 잡을 때는 항상 중요한 게 스테이트는 적어도 시스템에 존재하는 에너지 스토리지 디바이스만큼 잡아야 되고 그리고 서로 인디펜던트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기 위해서 간단하게 오늘 강의한 내용을 정리하면은 모델링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모델링이 뭐다? 어떠한 물리적인 시스템을 수식화해서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과정이 모델링이다. 그래서 모델링은 그 독립 변수에 따라서 시간이냐 주파수에 따라서 타임 도메인 모델링이 있고
아니면은 주파수 도메인 모델링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번 시간에서는 주파수 모델링을 하지 않고 타임 도메인 모델링의 대표적인 결과인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대표적인 두 가지 시스템, 기계적인 시스템으로 매스 스프링 댐퍼하고 정기적인 시스템으로 RLC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 얻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논리니어 모델링은 이렇게 다음 시간에 시간이 허용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난리니어 모델링은 리니어리티가 없고 어떤 시스템 소재들이 비선형성을 가진다. 비선형성이라는 거는 뭐 두 개의 변수의 관계가 그러니까 선형이 아니고 비선형이다. 뭐 예를 들면 제곱식이나 뭐 사인, 코사인과 같은 삼각함수, 뭐 이런 식이나 익스포넨셜, 로그 함수 이런 것들이 다 비선형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비선형은 굉장히 그 고등 제어 이론에 속하기 때문에 학부 수준에서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선형 시스템에 대해서만 이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제 중요한 개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스테이트가 몇 개가 있어야 되고 스테이트가 어떻게 선정을 해야지만 시스템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요걸 다시 한번 이게 되새겨 가면서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